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IAEA가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최종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 전인 어제까지도 여야는 매우 극한 발언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모자르다라거나 제정신이냐라는 등의 이 극단적인 발언도 오고 갔는데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IAEA가 오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 모두 다 이 극한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자란 거 아니냐, 해삼 먼 게 수준이다라는 얘기인데 좀 유치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국민들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글쎄요, 저는 의문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굴레.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쓴 기사인데요. 어떤 굴레일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6세 절반. 아이고, 이거 6세면 생일 안 지나면 4살이에요. 만 4살. 만 4살짜리 아이들이 사교육 3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통계를 보면요. 취학 전 1년간 자녀가 받은 사교육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3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분들이 49.2%고요. 4개 학원 돌리는 분, 5개, 6개 학원 돌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니, 만 4세, 5세, 6세 어린 아이들에게 학원 지옥에 빠뜨리는 학부모님들, 과연 이거 올바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교육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달한다라는 기사 보도도 있습니다. 사교육비, 이거 너무 올라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총력전. 한겨레 신문이 오늘 4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IAEA 최종 보고서를 하루 앞둔 어제 야당에서는 IAEA 못 믿겠다. 급기야 저거 약간 뇌물 준 데 아니야. 이런 근거 없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당에서는 선동정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IAEA 최종 보고서의 결과는 어떨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카르텔. 요즘 정부에서 카르텔이란 용어를 많이 쓰죠. 경향신문 1면입니다. 윤 대통령이 우리는 카르텔에 저항하는 반카르텔 정부다. 가차없이 싸워달라라고 신임 차관 13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신임 차관 13명 중에는 장미란 신임 차관도 저 사진에 보이네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람. 조선일보 신면입니다. 제로 탄산 음료에 많이 들어가 있는 아스파탐 물질에 대해서 WHO에서 이 아스파탐을 발암 물질로 지정한다라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발암 물질을 일으키려면 굉장히 많은 양이 축적돼야 한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내일 모두 장맛비가 예고돼 있는데요. 꿉꿉한 오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량하게 아침을 밝혀줄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젊은 피입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그리고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IAEA가 오늘 일본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여야의 언어는 아주 독해졌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 신경전도 최고죠.
IAEA가 오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일본은 오염수를 이제 방류할 것일지 방류를 못할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IAEA 보고서가 제출을 하루 앞둔 어제 민주당에서는 IAEA 못 믿겠다라는 불신론이 제기됐습니다. 불신론 중 일부는요. 일본 돈이 많이 흘러간 거 아니냐라며 뒷돈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들어보시죠. IAEA 보고서가 지금 로비 의혹까지 쌓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자본이 IAEA로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IAEA 보고서가 안 나올 것이고 온갖 괴담을 생산 유포해온 민주당은 IAEA가 어떤 결론을 내든 무조건 반대할 태세입니다. 보편적 국제 기준과 규범을 따르지 아니하려 하고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변두리 불량국가의 야당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뭐 비단 한두 명 의원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원내대표에서도 IAEA가 정치 보고서를 내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앞서 본 한 의원은 IAEA의 로비 의혹과 뒷돈 가능성까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 IAEA도 못 믿겠다라는 주장을 어제 민주당에서는 나왔는데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IAEA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반대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글쎄요. IAEA를 믿지 못하면 어떤 기관을 믿을 수 있는지 민주당에서 먼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IAEA 결과를 못 믿겠다고 해서 유엔으로 찾아가겠다는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했는데 IAEA는 유엔 산하의 기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유엔 산하의 기구를 못 믿겠다고 유엔을 찾아가면 믿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러 간 건지 그래도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러 가는 건지 일단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일본과의 어떤 유착설, 뭐 로비설 이런 것을 제기하는데 이거 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IAEA가 단순히 일본만 속해 있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미국, 캐나다 전부 속해 있는 기구입니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오염수가 도착하는 지역이 바로 캐나다랑 미국이거든요. 캐나다랑 미국. 그럼 일본이 캐나다랑 미국도 구워 삶을 정도로 많은 로비를 해야 됐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게다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캐나다랑 미국에 있는 어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조금 달라서 중앙정부가 이런 어민 같은 이익 집단과의 어떤 압력으로서 의견을 바꾸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랑 좀 다릅니다, 거기가. 네. 왜냐하면 다원주의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이 제기한 것처럼 로비설이 되려면 미국 중앙정부, 캐나다 중앙정부, 그다음에 캐나다의 어민들, 그다음에 미국의 어민들까지 전부 로비를 해야지 이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일본이 그 정도의 파워가 있을까요? 저는 거기 대단히 회의가 들고요. IAEA 이 뒷돈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런 거예요. IAEA 뒷돈을 주려면 그게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려면 미국 정부, 캐나다 정부, 미국 어민, 그다음에 캐나다 어민까지 다 줘야 되거든요. 과연 그 정도의 경제력이 일본에게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IAEA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 틀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IAEA의 최종 보고서 제출을 임박한 상황에서 비상 대기령을 소위 소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IAEA 못 믿겠다라는 기류가 민주당에서는 강한데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일본 대변인 역할하면 안 된다라고 당 내부를 단속하는 움직임도 보였고요. 민주당에서는요. 의원들의 출국 자제 방침이다라는 비상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북해도 여행 계획 세우는 문자가 포착됐는데 그걸 좀 의식한 걸까요? 출국 자체 방침을 내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그 IAEA는 왜 못 믿겠다는 건지 그리고 예. 이제 출국 자제령은 혹시 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어떤 북해도 여행이 딱 걸린 것과 좀 연관이 있는 건지. 예, 일단은 저도 이제 그 좀 확인을 했는데 예. IAEA 보고서와 관련해서 좀 확인을 했는데 일단 지난 4월달에 그 IAEA 보고서가 있습니다. 4월달에 IAEA가 발간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검증을 한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가 요청을 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요런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위임 사항이 있습니다. 이 위임 사항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IAEA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한 언론을 통해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모니터링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일본으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이 돈이 한 100만 유로 이상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 100만 유로 이상 되는 이 재정 지원에 대해서 IAEA는 정기적인 예산 분담금 외에 전 세계 원자력 안전을 위해서 원자력 안전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IAEA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에 이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일본 외무성이 6월 15일 이전에 IAEA 보고서를 사전에 입수를 해가지고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달라. 그다음에 83개 의류에 대한 모니터링 시료에서 유기결합 삼중수소는 삭제를 해달라. 그다음에 그 알프스 처리수의 방사선 피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방사선이라는 단어는 좀 빼달라. 이런 이제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 녹취록에 이제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국제기구 하면은 굉장히 중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국제기구를 움직이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 분담금을 많이 내는 강대국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또한 국제기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기구라 그래서 마치 완전 한 점 오류가 없는 무결점의 결정을 내린다라고 이제 바라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또한 분담금 많이 내는 강대국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하고 캐나다가 반대를 안 한다 그러는데요. 태평양 거기는 뭐 반대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명확한 것은 18개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명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 해양장관 같은 경우도 반대를 하고 있죠. 중국은 마찬가지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나라도 있고 반대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분담금을 일본이 많이 내긴 하죠. 많이 냅니다. 예, 근데 전체 중국이- 예산의 한 10% 정도 냅니다. 중국이 그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일본보다 분담금을 더 많이 내고 미국이 가장 IAEA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어서 글쎄요. 일본이 분담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IAEA라는 국제 핵 확산 기구가 원자력 기구가 일본의 입김을 의식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분담금 비중으로만 따져 본다면 미국과 중국이 더 많이 내긴 하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IAEA는 사실은 이 북한의 핵실험 국면에서도 엄정하게 북한의 핵 실체과 핵 현황을 좀 감시하는 기구이기도 하잖아요. 뭐 전재수 의원님 말씀이 뭐 상당 부분 뭐 일리가 있고 들으면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지만 사실 지금 방류에 관한 핵종 측정이랄지 그에 관련된 설비에 대한 검증 이런 것 자체는 일본이 방류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은 일본이 할 수밖에 없고 그 IAEA에게 당연히 위임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원자력이랄지 방사능과 관련해서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이 IAEA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그런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방류를 한단 말이야. 어떤 형태든 원자력이랄지 핵과 관련된 그러한 오염수 또 처리수가 방류 안 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이 오염수나 처리수 자체가 어떤 국제적 기준에 맞는다고 하면 사실은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그래도 세계적으로 가장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이제 IAEA가 거의 뭐 유일하다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지켜봤는데 그 결과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면 이제 그걸 지적하는 게 맞죠.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IAEA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IAEA 결과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온 결과를 보고 이 얘기하자는 거예요. 뭘 못 믿겠는지. 그런데 사실 IAEA도 있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세계의 그 관련된 전문가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원자력지 핵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어떤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비전문가인 민주당에서 이걸 안 된다. 방류수
방출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만약에 IAEA에서 국제 기준에 맞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 과연 반대할 명분이 있는가 그거 하나고요. 만약 반대하려고 하면 IAEA 못지않게 공정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런 걸 지적하고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거리에 나가서 오염수 방지 저지대를 하는 건 이해가 할 수 있지만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이제 정치적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과학 대 정치라는 어떤 언론의 보도가 있더라고요. 과학이 맞는 거예요? 정치가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학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 여야에서는 이른바 막말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왔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헛소리로 떠들던 광우병 사이비 종교 신봉자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수산시장 바닷물 떠 마시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진짜 물 먹을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포유류가 아니라 어류냐, 해삼, 멍게냐. 후쿠시마 핵 오염수 운운하면서 북해도 사시미, 초밥은 안전합니까? 주죽 야스, 낮엔 죽창과 밤엔 스시입니까? 여야의 이제 서로를 향한 어떤 비판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해삼 멍게냐라는 다소 많이 유치한 발언들까지 소환되고 있습니다. 여당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못지않게. 특히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 조치하는 건 10년, 100년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계속 수입 금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아무래도 먹거리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당의 입장에서는 기간에 제한 없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고 믿어도 좋습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의 먹거리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불안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 여당은 끝까지 우리 국민을 외면할 작정입니까? 일본 편에서 핵폐수 방출의 정당성 홍보에 앞장선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한국의 여론을 의식하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누구 편에 설지 우리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이 서영교, 박용진 의원 등은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수산물 시장에서 수조물을 떠먹은 것과 관련해서 모자란 건 아니냐, 아니면 해삼 멍게 수준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수조물을 떠먹은 행동이나 이 비판의 수준이나 독인객인이다라는 언론의 비판도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렇죠. 갑시다. 이거 뭐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물이야 지금 해수해거든. 예, 해수가 아주 정수해가지고 이거 바닷물이에요? 관계 없습니다. 예, 바다에 있습니다. 먹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물 좀 드셔보세요. 와 이거 완전 바닷물이네. 네. 짭짤한데 이게. 2011년부터 흘러와갖고 한 5, 6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지금 있으니까 내가 먹어본 거예요. 지금 방류하는 거는 그때 1000분의 1도 안 되고 그것도 30년 동안 흘러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닷물 조금 먹었다고 왜 그렇게 펄떡펄떡 뛰어요? 그래서 광어보다 더 뛰시대 보니까. 이런 쇼가 또 어디 있습니까? 모자란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수조에 물 떠먹는 분이 5선 국회의원이고 그걸 또 먹으라고 하니까 옆에 분들은 먹고 그러면 수도에 있는 물도 바닷물이니까 짭조름하겠죠. 그게 그럼 달겠습니까? 해삼 멍게 수준의 정치 행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겠다고 하는 인식 자체를 보고요.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1번을 대신해서 우격다짐식으로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지금 상황이 아주 우픈 현실이에요.
김재섭 비대위원님, 지금 네. 야당에서는 모자란 거 아니냐, 약간 네. 지능이 모자란 건 아니냐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해산 멍게다 이런 비아냥도 들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걸 잘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물 마시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오히려 정부 여당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태도를 희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모습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지만 야당의 비판도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국회 품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해산 멍게부터 시작해서 뭐 광어 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여당이 얼만큼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내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나와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수산물 수입 우리 금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50년이든 100년이든 우리가 국민들이 염려를 하시면 우리 금지하겠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천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는 어떤 상황이냐? 이미 EU, 그러니까 그 유럽 연합조차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세계적인 압력이 분명히 대한민국에도 있을 거예요. 니네도 당연히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야지. 국가적인 압력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두고 계속 일본 편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이야말로 너무 이 문제를 정쟁으로 삼아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지점입니다. 예. 그 앞으로는 이 뭐 수조물 떠마시는 건 없을 거다라는 말씀. 한편 서재현 부대변인, 민주당 출신의 김영선 국회 부의장 어제 사과 입장을 하셨는데 본회의 중에 딴짓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짧은 사과였어요. 그러면 일본이 만약에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직후에 오염수가 흘러가는 북해도로 김영선 부의장님이 여행을 가실 텐데 골프 여행을 김영주 의원은 그러면 북해도 골프 여행은 강행한다라는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여행을 안 가겠다라고 철회하시는 건가요? 그 입장이 없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갈 것인지 궁금하긴 한데요. 사실은 그 국회 부의장 출신이기 전에 저렇게 문자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노출되고 또 특히 이제 일본 그 후쿠시마 결의안을 반대하는 그 상황에서 또 특히나 북해도에 가서 뭐 어떻게 보면 투쟁을 한다거나 1인 시위가 아니라 개인 골프를 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일본을 적대시하거나 일본 여행을 가지 말자라는 운동은 아니다. 그걸 좀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기자들이 이제 추가 질문을 했는데 민주당에게 오늘 한 기자의 칼럼을 조간신문에서 보니까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북해도에 가서 홋카이도가 자랑하는 수산물 식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라면 핵폐수가 방류를 하게 된다면 김영주 부의장이 방위를 하는 그 기간에 탁 또 홋카이도 앞바다로 샥 흘러 들어가면 그 회를 먹을 거냐. 예. 그게 이제 100% 저는 이 회가 문제 있다, 그래 안전하다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찝찝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염수 방류가 문제라면 김영주 부의장이 그걸 먹어서는 안 될 상황일 거고. 그걸 만약에 먹는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먹으면 또 이율 배반이라고 이렇게 공격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여행은 계획하셨고 그쪽으로. 그럼 혹시 뭐 끼니를 컵라면이나 뭐 다른 거로 때우신다는 계획인지. 그런 개인적인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웃고 넘어가지만 사실 국민들이 불안한 거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안전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불안하면 후쿠시마 그 수산물 절대 금지 100년 하잖아요. 지금 80%가 방류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과학적으로 불신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먹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가족 건강권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여당이면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대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적극적으로 대안까지 좀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안 됐는데
사실은 물갈이 물을 마시면서 그걸 괜찮다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진짜 괴담인 것이거든요. 그럼 이걸 본 국민들은 정말로 안전한가? 근데 안전을 정말 일본 대변인 역할을 해서 불안한데 안전을 자꾸 강요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기이한 행동 자체가 괴담을 선언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IAEA 발표가 납니다. 이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시즌2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대안 더 나가서 그럼 우리는 여야가 공조, 특히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 이런 이제 대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의 단계다. 그래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뭐 물컵 반잔 채웠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저도 후쿠시마 오염수로 반잔을 채울지 이건 정말 현실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괴담을 넘어서 실질적인 대안까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재수 비대위원님.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쪽이 홋카이도 쪽입니다. 바로 해안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럼 김영주 의원은 그 정도로 자신이 있으니까 여기서 방류를 하더라도 먹을 자신이 있으니까 가신 것인지 저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하나 의심이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뭐 방송 자료에선 빠져 있었지만은 김영주 의원이 나눈 대화 중에는 한국인이 없어서 홋카이도를 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없기 때문에 좋다라는 표현이 그 문자를 주고받는 내용들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앞으로는 계속 반일, 뭐 극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나쁘다,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후쿠시마 오염수가 가장 먼저 닿는 홋카이도에 굳이 여행을 가시고 거기 한국인이 없으니까 또 좋고 이런 얘기는 결국 민주당이 바깥으로 내놓은 주장과 본인들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주당 쪽에서도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드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것만 문제 삼고 반대를 하는 것이지 일본 전체 그 일이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로 세계에 있는 야구 선수 오타니 존중하며 경애합니다. 예, 그런 일본 야구 시스템. 예, 그리고 일본 뭐 만화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도 자주 가야죠. 왜냐하면 엔저상의 여행도 잘 활용하는 것인데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 방류와 일본을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야 모두에게 다양한 이야기 전해 듣고 있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북해도를 갈지 말지에 대한 입장이 아직 안 나왔는데 입장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여 가게 된다면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나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이어 노량진 수산시장에 찾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 방어 한 마리 하고요. 전복하고 좀 전복도 주고 요것도 좀 주고 개불도 주고 요것도 주고. 사실 정부에서 방사능 검사 지속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저희도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회를 무척 좋아하는데 오늘 또 회 많이 먹어야 되겠다. 정부가 좀 더 국민들을 설득하고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IAEA 검증 보고서가 나오면 국민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겠습니다. 객관적인 어떤 사실, 과학적 사실이 괴담에 의해서 이렇게 묻혀지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오 마이 갓. 내가 이게 자연산이라 가지고 정말 맛있네 이거. 이 부분이 진원이 좀 맛있어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만나보시죠. 반카르텔 선언, 냉전 세력 딱지. 윤 대통령이 신임 차관을 만나서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대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헌법 정신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다 라고 신임 차관들과의 오찬에서 밝혔습니다. 이권 카르텔, 뭐 최근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다라는 취지의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신임 차관들 중에서는 역도 선수 장미란 차관도 있습니다. 장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그 장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체부 이 차관입니다. 임명
임명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임한 2023년 7월 3일 대통령 윤석열.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부 2차관이라는 이 명패가 새겨진 자리에 앉아있는 장미란 신임 차관의 모습을 보니까 꽤 어울린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안민석 의원인가요? 특히 이제 운동선수 출신이 무슨 차관이냐라는 취지의 비판 성명이 아주 일부 나오기도 했었고, 뭐 민주당의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는 당신이 뭘 아냐라는 식의 어떤 비하도 있었는데, 전 대표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임명장 받았는데. 예, 저는 그런 비판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체육학과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역사학과 출신 국회의원도 있고요. 네. 건축학과 출신들도 있습니다. 그럼 건축 배운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이냐, 무슨 역사 배운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이냐, 대학에서 체육학을 한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이냐, 이런 이야기가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전문가의 오류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한 분야에서 자신의 성취를 이루고 뭔가 이제 대단한 일을 했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일도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미란 선수가 역도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 분명히 어떤 대한민국의 체육 행정이라든지 또는 체육계의 어떤 몸소 직접 선수로 뛰면서 또 국가대표로 하면서 세계대회 나가면서 몸소 겪고 느꼈던 바가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체육 행정에 잘 반영을 한다면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장미란 선수가 체육 선수 출신으로서 문체부 차관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 최윤희 선수라든지 문재인 정부 때 수영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분들도 있고 이전에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쪽 출신이 체육을 했던 사람이 또 체육 행정도 잘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지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고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관을 한다 그래서 그 능력까지 저는 폄훼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미란 차관에 대한 또 응원의 메시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에게 윤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라고 카르텔과의 이른바 전쟁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정치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처가 있다라며 부처 4곳을 언급했는데요. 강한 경고로 들립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 이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처가 있다라며 통일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를 꼽았습니다. 모두 다 최근 대통령의 질타가 있었던 부처이기도 하죠. 통일부와 관련해서도 북한 지원부였다라는 비판을 한 적이 있고요. 환경부 관련돼서는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의 환경부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의 발언을 후보 때부터 해온 바 있습니다. 교육부와 관련해서는 이 수능 킬러 문항 내지는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질타가 있기도 했습니다. 특정 이념의 정부가 들어서야 부처의 역할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부처다라며 이 4곳에 대한 이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했다라는 채널A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새 정부가 들었으면요, 항상 개혁과 혁신을 얘기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반적인 개혁과 혁신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카르텔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기득권 권력과의 어떠한 사적인 이익을 위한 단합, 야합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강해요. 왜냐하면 그냥 카르텔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다음에 또 관련된 정부 부처도 통일부, 환경부, 문체부, 교육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정부 부처가 그전에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통일부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나 평화 통일, 북한 지원 이런 거에만 의존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통일 정책이랄지
북한과 어떤 대화 이런 데서 오히려 통일부는 이제 소외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뭐 그렇다 치고 이제 환경부나 문체위 교육부가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엄청난 일이 있고 적폐수사 되지 않았습니까?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환경부 전 장관이 구속되고 그래서 이런 블랙리스트라든지 화이트리스트가 사실은 이제 진영 논리거든요.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 기관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그게 화이트리스트 아닙니까? 뭔가 반대적이고 이전의 진영 논리에 맞지 않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뭐 국가 부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네 곳의 정부 부처를 찍은 것은 이거 너무 시민단체일지 이런 기관들, 국가의 보증을 받는 기관들이 공무원으로 결탁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가 세금을 지금 갉아먹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대통령이 생각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인사 조직 개편.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카르텔과 연관된 인사 조직을 정말 도려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차관들을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비서관들을 보낸 거 아닙니까? 예. 이제 향후에 어느 정도의 개혁과 혁신을 할 것인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 콕 집어 통일부에 대해서 홍보수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북지원부 아니었냐라고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통일부 해체 수준의 개편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통일부 해체 수준의 개편 맞게 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 북한 인권 문제, 중요한 그립을 잡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의 통일부와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통일부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문승현 신임 통일부 차관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 비핵화의 여건을 조성을 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통일부를 대공선전부로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입니다. 들어보시죠. 극우 유튜브에 중독된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우려합니다. 전임 정부와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 규정한 망언의 논란을 덮고 극우 코드 인사로 점철된 극우 정부 완성을 정당화하려는 궤변입니다. 통일부가 대북선전부, 대북공작부 혹은 제2의 국정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통일부를 대북 공작부로 쓰려는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비판인데요.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카르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이게 정치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처가 있다. 그래 꼭 집어가지고 이제 교육부 뭐 문체부 뭐 이게 통일부 이렇게 하시고 또 차관들을 내려보내면서 카르텔과 맞서 싸워라 또 이런 이제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카르텔이라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자유경쟁을 침해하면서 말하자면 담합하는 행위를 카르텔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가격 같이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정거래법상 이제 불법 행위인데 이게 마치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교육부의 사교육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그냥 불법인 것이죠. 불법. 거기에 어떤 뭐 구체적인 뭐 담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됩니다. 대신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강화시켜서 사교육비를 줄일 것인가? 아이들의 경쟁 위주의 교육 질서, 그 학교 질서를 좀 고칠 것인가? 이런 그랜드 디자인을 좀 하시는 것이 대통령께서 좀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정치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처의 가장 중심은 대통령실이죠. 어떻게 여기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은 헌법 7조에 나와 있습니다.
특정 정권에 봉사하는 분들이 공무원이 아니고요. 헌법 7조에는 전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념에 따라서 이 부처가 움직인다. 이런 그 현실 인식도 저는 대통령의 인식이 상당히 좀 대결적이고 대단히 배제적이고 대단히 대결적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으려면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대통령은 그랜드 디자인을 제시를 해서 공무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마치 공무원들도 말 안 들으면 전부 다 잘라야 될 이런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저는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비대 의원. 그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가 지나치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은 세계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사회 추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지지부진하게 된 면이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데서 기권을 해버린다든지 사실 세계적으로 약간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 북한 인권 문제만 가면 유독 대한민국이 소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바로 통일부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통일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던 거고요. 후보 시절부터. 게다가 제가 그 전재수 의원님 말씀에 좀 반박하고 싶은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공무원들 당연히 대통령이 그랜드 디자인을 하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오게끔 설득하는 과정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어떤 집권당이나 아니면 그 정부 여당의 방향에 따라가야 되는 정치적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대통령 국민들이 주권을 이양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권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가 여기에서 미온적이거나 아니면 전 정부의 방향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그 자체로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집권당의 그랜드 비전에 따라가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통일부가 과거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유독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다 그러면 그리고 현 정부에서 그것을 대해서 고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라면 공무원들은 거기서 따라가고 지켜가고 또 보태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비판할 내용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최근 반국가 세력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 가지고 이어달리겠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라며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여권에게 날을 세우는 발언을 했습니다. 냉정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강한 비판이죠.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럼 종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뭐냐라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참전인 셈입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책을 소개했는데 그 책이 지난달 호국보훈의 달에 이 6.25 한국전쟁의 의미를 좀 편향적으로 퇴색시킨 거 아니냐라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자, 냉정적 사고. 일단 서지현 부대변인. 예.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일종의 응수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그 통일부 해체도 이야기했지만 그 인권에 대한 미흡했다 그런 비판이 있으면 인권을 강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통일부의 기조, 북한을 통일부 자체는 북한군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지원을 해서 통일로 가는 단계를 밟아나가는 게 통일부의 구체의 취지와 설립의 목적 아닙니까? 그 국방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적, 북한군과 싸워야 되는 대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직책과 역할에 따라 맞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동안은 이제 계속 자유와 공정과 상식 이야기하다가 이제 2년 차가 되면서 이제 반국가, 반카르텔, 반차를 많이 붙이기 시작하셨는데 저도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은 민주당에 실망한 부분이나 아쉬워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택한 것은 이념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는 것도 사실 이념 논리로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념으로 오해받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저는 민심이 좀 떠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통일부라든지 여러 가지 반국가 세력도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을 해서 어떻게 갈라치기 한다. 그래서 통합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고 갈라치기, 특히 이념에 매몰돼 있다. 그래서 저는 통일부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든지 언급하는 것들이 너무 통합이라든지 본인이 시대에 좀 뒤떨어지지 않은 메시지를 낸다. 그래서 저는 이진복 정무수석 역할이 중요하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당무 개입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대통령께서는 때론 참모 역할이 아니라 지휘관은요. 큰 방향이라 참모들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그 역할, 그 부분에서 칭찬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상필벌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지휘관이 아니고 참모, 교육이라든지 통일부 부처까지 세세하게 너무 이렇게 답을 정해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지적이나 아니면 국민의 불안, 어떤 비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그냥 조용히 있지 그게 할 소리냐? 라고 문 전 대통령에게 응수하기도 했는데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며 전임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의 기조가 좀 이어져야 하는데 현 정부가 전혀 반대결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김정은은 비핵화를 할 것이다 라는 선의를 기반으로 한 지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평화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대의 결은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 좀 풀이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우리 국가 정상이 삶의 소대가리라고 비판받고 남북 공동사무소가 폭파되는 과정에서 보고만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실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불종적인 대북 관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사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차기 정부에도 이어가야 된다? 저 이거 말이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탈냉전적 사고는 그럼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북한, 중국, 러시아랑 잘 지내는 게 탈냉전적 사고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전 동의하기 어렵고요. 게다가 반국가 단체라는 말이 나온 게 종전선언이라는 단어랑 같이 언급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종전선언이 성급했다, 시급했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는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근간이 바로 이 전시 상황이라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종전선언을 선언해버렸을 때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 자체가 우리 국가의 위협이 된다. 아주 국익의 침해가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국가 단체라는 말이 언급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냉전적 사고니 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대북 정책을 제대로 상철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근 사진에 눈 윗부분이 멍든 사진이 올라와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왜 멍들었을까요? 자, 이렇게 강선우 의원이 이 책방을 찾았군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눈 윗부분이 무언가 멍든 듯한 그리고 반창고를 붙인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확실히 좀 까맣게 멍이 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벌에 쏘여 이마에 반창고. 멍든 것은 치아 임플란트 때문이다? 전대수 의원님.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치아 임플란트가 저 부분에 멍이 들 수도 있나요? 아니요, 그 왼쪽 턱 밑에가 멍이 든 거군요. 멍이 든 거죠. 예, 이마 눈썹 위쪽에는 반창고인 벌에 쏘인 거고. 저도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벌에는 혹시 왜 쏘이신 거예요? 저기가 시골이잖아요. 예. 시골이 이제 청정 지역이니까 벌은 이제 뭐 상태가 좋은 환경에 주로 사니까 시골이니까 아마 벌에 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왼쪽 입 밑부분, 거기가 턱 부분이 파랗게 멍든 부분이고 임플란트. 근데 임플란트가 좀 시술이 잘못된 건가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그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치아를 뼈를 뚫고서 말하는 치아를 이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 한 사람들 보니까 덜어 멍이 드는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크게 건강상의 이상이 있거나 그러신 건 아니고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간 윤 대통령의 반카르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아마 이제 반국가 세력 여기에 대한 대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종전선언할지 뭐 정상회담을할지 남북 평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평화적인 것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렇게 결과는 뭐 거의 얻은 게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런 것들 종전 선언 같은 거 이제 폄하를 하니까 아마 좀 발끈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뭐 냉전적 사고는 이제 1950년대, 60년대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건 이제 도가 지나치고 지금 이제 신냉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특히 이제 반도체랄지 여러 가지 배터리랄지 이런 걸 중심으로서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세계가 다시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북한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중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러시아가 우리 편을 들어줍니까? 결국은 서로 대립이 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는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한미일 동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냉전이냐 아니냐 이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이데올로기적인 옛날의 개념이다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현실주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됐느냐. 뭐 사실 미국과도 뭐 이전보다 훨씬 동맹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랄지 배터리랄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업할 수 있고 또 중국의 어떤 부분에 대응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너무나 이제 편향되게 중국이나 북한에 치우친 것들을 이제 바로잡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짧게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북한과의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100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대한민국이 했죠. 경제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몇 배 차이 납니까? GDP 북한하고 여러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군사력은 경제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죠. 경제력 규모가 이미 여러 수십 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쟁 능력도 이미 북한과는 경쟁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완벽한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보고 삶은 소대가리 이렇게 과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포를 쏠까요? 미사일을 쏠까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한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싸워서 얻을 게 있는 상대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서 얻을 게, 북한하고 싸워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이 잃을 게 있다면 정권 잃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광화문에 폭탄 한 번 터지면요. 이 인터넷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 자본들 싹 다 나갑니다. 잃을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을 관리의 대상이지 경쟁의 대상,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얼르고 달래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제를 하고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못 쏘도록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럴 대상이지. 북한이 심한 이야기, 격한 이야기 했다고 미사일 쏘고 더 심한 이야기하고 얻을 게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체제 경쟁에서 저희들한테 완패를 한 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큰 틀의 남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여야 간의 다양한 의견들 공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삶은 소대가리라는 표현은 아무리 다시 들어도 정말 창의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삶은 소대가리라뇨. 이거 참.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 핵심 관련자로 언급됐던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가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 다음 구속 대상은 누굴까요? 자, 이 보좌관 박모 씨의 영장 실질심사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당시 6,700만 원 살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지시한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까? 혐의 소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무실 PC 하드디스크 교체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신 적 있으실까요? 아시다시피 이 박모 보좌관은 녹취록에도 등장을 한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돈봉투 살포 행위에도
관련이 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고 동시에 이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건 아니냐라는 검찰로부터의 의혹을 받고 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박모 보좌관이 먹사연,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지원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먹사연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인물로 검찰은 이 박모 보좌관을 꼽고 있는데요. 최근 송영길 전 대표는 먹사연의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해서 누구나 정기적으로 핸드폰 한 번씩 포맷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다 누구나 포맷하는 건 아니냐라는 공감대 적은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뭐 혐의 굉장히 중대하죠. 그런데 꼭 집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하면서 영장을 발부했어요. 사실 송영길 전 대표 이제까지 주장한 거가 틀리죠. 뭐 PC라든지 핸드폰은 1년에 한 번씩 뭐 포맷하는 게 누구나 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서 아니 우리 5년 6년 가지고 있어서 설마 거기 있는 데이터가 날아갈까 봐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누가 초기화를 시키고 포맷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얘기 자체는 자신의 합리화에 위한 궤변이라고 보는데 재판부에서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재판부에서 아니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포맷하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증거인멸 우리가 있다는 말을 않겠죠. 그건 당연히 누구나 하는 거니까. 결국 송영길 대표 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제 궤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 사실은 이제 박 씨의 구속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특히 송영길 전 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박 보좌관 박모 씨는 사실 이제 송영길 대표의 정치적 외곽 조직인 먹사에는 관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돈을 뿌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건 이제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영장 전담부에서 범행이 인정된 걸 전제로 해서 증거 인멸 우려로 왜 영장을 발부했을까? 그러면 사실 이 박 보좌관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이미 충분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되겠어요? 송영길 대표 계속 검찰에 스스로 자진 출석하고 쇼를 한 2번 했지만 사실은 이제 본인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까지는 스스로가 아니고 이제 검찰의 소환에 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고 이제 박 보좌관의 어떤 진술이랄지 강래구, 이정근 이제 이런 진술들이 상당히 송영길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진술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박 전 보좌관이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성을 부인했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영장은 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불체포 특권 없지 않습니까? 이미 국회의원직은 이재명 대표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이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법원이 이 박모 보좌관에 대해서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라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물론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본 재판 과정에서 무조건 유죄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송 전 대표가 하드디스크 교체, 깡통폰 제출 등과 관련해서 증거 인멸에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상당 부분 현 시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졌다라는 분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 게다가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이 구속된 박 보좌관과의 연관성, 관련성 같은 것들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기가 어려운 것이 제가 이분이 이후에 당대표직을 송영길 대표가 수행할 때 무슨 직을 하는지 봤더니 정무조정실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박 보좌관이 캠프 당시에는 자금책으로 관리를 하다가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되자마자 정무조정실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무조정실장이 어떤 역할인지를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 바로 지금 정진상이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정진상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분이고 이재명 대표의 일을 과거로부터 굉장히 많이 처리해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박 보좌관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자금책을 맡길 정도면 굉장히 신뢰하고 믿고 오랫동안 말하자면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금 관리를 하다가 정무조정실장으로 갔다? 그렇게 되면 송영길 대표가 아무리 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부인하든 나는 모르니다 하더라도 그걸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검찰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짚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이 박 보좌관이 구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있을 수사와 이 다음에 있을 구속영장이
바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직격한다라는 것을 저는 시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6천만 원이 이 박 보좌관에 의해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됐고 이 돈이 300만 원씩 봉투 20개에 나뉘어 민주당 의원 20명가량에게 살포됐다라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박모 보좌관의 구속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보면 서재현 부대변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어요. 소위 방탄조끼를 입혀줌으로써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앤 건데, 자, 이 돈봉투 살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3명을 검찰이 꼽았습니다. 박모 보좌관, 윤관석, 이성만. 그런데 결국은 이 방탄이 없는 박모 보좌관은 구속이 되고 방탄을 입은 2명의 국회의원들은 구속을 피한 것 아니냐라며 민주당의 이 부결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탄 컨셉으로 가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컨셉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구속 사유 그러니까 국회의원 2분은 증거 인멸 자체 시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전화로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 다른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여기에 있지 않았다, 알바이 좀 대해달라 이런 식으로 증거 인멸을 하면 구속 수사가 당연한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몸을 구속시켜서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데 말씀드렸듯이 보좌관 같은 경우는 증거 인멸의 어떤 하드디스크 구체적인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는 따로 증거 인멸 혐의는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 개인이 봤을 때는 이거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걸 법원이 판단한 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판단한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씀드린 그 국회의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의무지 않습니까? 투표 자체는. 그래서 이걸 방탄으로 가는 건 아니고 저는 아쉬운 게 검찰이 구속 잘 시켰다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걸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불구속 상태면 수사가 또 지연될 수 있으면 행여 총선에 영향을 미치면 또 검찰이 어떤 정치 검찰 오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반 이런 컨셉 자체로 좀 차용을 하자면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반법조 카르텔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조 카르텔이 저는 있다라는 거는 맞다 봅니다. 왜? 박영수 같은 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곽상도 55클럽. 예, 곽상도 아들은 무죄가 됐습니다. 1심이지만. 그리고 박영수 특검도 200억 정황이 있고 약속까지 받고 있었는데 그냥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자체가 민주당의 보좌관 구속에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듯이 법조 카르텔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누구에게나 법과 공정하게 들이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법조 카르텔도 정말 대통령께서는 강하게 지시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5클럽에 관련해서도 검찰이 좀 강하게 더 수사를 해야 되고 윤관석, 이성만,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도 더 강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아직도 이른바 한동훈 사단 검찰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근거 중에 하나였던 태블릿 PC를 조작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수사도 조작하고 있다. 태블릿 조작서를 얘기하고 다니는데 지금 최측근이 보좌관까지 좀 구속이 됐습니다. 입신이 좀 좁아진 것 아닐까요? 전재수 의원님. 그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보좌관이 구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것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뭐 다툴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증거인멸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상당히 이제 추후에 진행될 검찰 수사에 송영길 대표가 조금 불리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든 송영길 대표가 이제 여러 차례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하면서 결백함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를 좀 더 나가보자고요.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잖아요. 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영장심사 재판부는 판단을 했어요. 구속됐잖아요. 자, 그러면 박모 보좌관 차원에서의 먹사연의 증거인멸 지시였냐 이렇게 볼 수 있냐, 아니면 그 증거를 인멸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그 지시의 주체가 박모 보좌관보다 더 윗선인 것이냐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데 검사 출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박모 보좌관은 송영길 전 대표와 굉장히 오랫동안 동거동락한 굉장히 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박모 보좌관이 그냥 독자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시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증거인멸 교사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예. 물론 뭐 이 박모 보좌관은 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서 보면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 송영길 전 대표는 뭐 포맷하고 초기화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 방어권이다. 방어권은 맞죠. 그러면 증거인멸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영장 심사에 들어가면 송영길 전 대표도 굉장히 불리하게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사실 뭐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건 증거인멸 행위가 아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보면 증거인멸 행위가 맞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언론에 많이 나가서 이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뭐 검찰청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이런 내용이 자기가 어떤 영장 청구에 있어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쨌든 다음 검찰 수사의 칼끝은 이제 송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아마 법정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으면 이제까지 인터뷰하고 그런 내용으로 또 자기 방어를 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건 사실 상식에 굉장히 어긋난 얘기거든요. 그러면 밑에 실무를 행한 보좌관도 구속이 됐는데 오히려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그 전에 자기 한 행위 자체가 본인의 영장 발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엔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하철 모습인데 날이 요즘 참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특히나 이제 지하철을 타면 시원하고 청량감도 있고 또 빠르기까지 해서 편리합니다. 그런데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 지하철에서 온갖 추태를 부리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당국에서는 이러한 민폐 추태 승객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겠다.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김태우 기자가 온갖 지하철 추태를 취재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지하철 출입문과 승강장 사이에 쇼핑카트가 끼어 불꽃까지 튑니다. 한 승객이 마트에서 밀고 온 쇼핑카트를 지하철에 실으려다 앞바퀴가 낀 겁니다. 승객들이 나서 겨우 카트를 꺼냈지만 카트를 밀고 온 승객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지하철은 15분 동안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승객이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역무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밀치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만취 승객은 열차 출입문에 일부러 6번이나 발을 끼워 3분 동안 열차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기관사실에 들어가려다 다른 승객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이유가 되게 시간을 잘 지켜서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이성을 잃으시는 분들이 운행을 방해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한. 개인적인 장난이랄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혹시 큰 사고가 있으면은 이게 대형 참사가 되는 거잖아요. 모두를 위해서 제재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년간 승객에 의해 벌어진 열차 운행 방해가 모두 10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하철 민폐 승객들에 대해선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는 물론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김태우 기자가 아주 지하철의 추태를 잘 취재했는데 민폐 승객들이죠. 특히나 이제 김광선 변호사님, 아까 지하철문 안 닫히게 이렇게 발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이분 있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보니까 지난달 23일 오후 9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만 모두 6차례 발을 뻗어서 열차 문이 닫히는 걸 막았다고 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 문이 닫혀야 출발하는데 6번을 막았다는 거예요. 발을 넣어서. 쇼트트랙입니까? 그로 인해서 이래갖고 뭐 5분, 10분 정차되면 지하철 승객이 뭐 한 2, 3천 명 된다고 하면 그 시간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KTX도 마찬가지고요. 지하철도 가면 그냥 취객이랄지 난동 부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한 3분, 5분인데 만약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바로 투입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뭐 보면 더군다나 이제 취객이랄지 아니면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면 거기는 이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죠. 그래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엄벌주의로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니 뭐 넣었다 뺐다 발을 넣었다 뺐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참 법으로 뭐 적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대충 많은 게 아니고 그건 실제로는 일반 교통 방해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법상 있는 아니면 철도법과 관련된 법상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고 또 과태료도 물게 해야 하고요.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구상권 당연히 행사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온정주의 자체가 사실은 이런 문제를 생긴다 이렇게 보고 좀 약간 철도경찰 그런 분들 아니면 그런 시스템이 좀 과감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갖춰주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앞으로는 지하철 민폐 승객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당국의 기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하철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그동안 이 김포에 살고 계신 많은 시민들이 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포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좀 덜 상승했다라는 요인 때문에 많은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층들이 김포에 살고 있는데 한꺼번에 출근 시간에 이 비좁은 김포 골드라인에 모여서 이 지옥철이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대선 주자들이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포 골드라인이 지나가는 김포공항역에 대곡 수사선이 또 개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포공항역에는 5개의 노선이 겹쳐지게 됩니다. 첫 출근길 풍경은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더 혼잡해졌고 평소에 9호선을 이용 많이 하는데 콩나물 전철이고요. 미리 증량을 했더라면 이런 혼잡도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자,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야, 이거 그러면 9호선 이용하는 승객들까지 이제 더 혼잡해질 것 같고 김포공항역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5개 중첩. 지금도 김포공항역 가보면 환승하는데 어려움 겪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5호선 타고 가고 9호선 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저 김포공항역에서 발 넣었다 뺐다 하는 사람까지 나오면 이거 더 문제인 거예요. 말 그대로 출근 시간이 재앙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열차뿐만 아니라 그 뒤로 밀려있는 열차들까지 생각하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대다수의 아마 업무 공백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9호선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9호선 타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내량이잖아요. 그러니까 4칸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거의 막 줄 서서 타도 차 놓칠 때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양 자체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증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 해결 방안이 하나 나오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증편을 해야 된다. 더 자주 보내야 된다. 그다음에 증편도 하고 증결도 하고 다 같이 해서 양도 늘리고 빈도수 높여야 된다. 이런 이제 해결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예산 문제가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젊은 세대가 김포 그쪽 지역에 많이 산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되고 마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아마 이제 대책이 조만간 마련될 것 같은데 그 대책도 나오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태양광 8,440억. 이 액수에 숨겨져 있는 실체는 뭘까요? 버섯 농사로 위장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데 버섯 참 맛있는데요. 버섯은 안 짓고 뭐를 위장했던 걸까요? 자, 먼저 어제 발표된 국무조정실 1차장의 발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9월 1차 발표 이후 약 8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점검 TF를 구성하였으며 2차 실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전력산업기관 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전력산업기금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태양광 8,440억. 이 의문스러운 숫자의 정체부터 보겠습니다. 혈세 8,440억 셌다. 정말 셌다. 문정부 태양광 관련 전력기금 위법 부당 집행 건수가 이번에 또 드러났는데요. 1차 점검했을 때는 2,616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됐다라는 겁니다. 뭐 태양광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태양광 정책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관련된 혈세가 지급될 때는 적법하고 합당하게 지급이 돼야지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2차 점검 때 또 드러난 위법 부당 집행 액수가 5,824억입니다. 총 8,440억 원, 7,626건이 위법하거나 부당 집행됐다. 이거는요, 이 국민들의 혈세를 쌈짓돈 타먹듯 부당하게 빼먹고 그걸 집행하는 기관도 눈 감고 집행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엄정하게 써야죠. 이렇게 쓰면 됩니까? 부당 집행 사례를 보면요. 버섯 농사로 위장하고 태양광 대출금 1억을 착복했다. 보조금 4천만 원을 빼돌려서 공무원의 관용차를 구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러면 안 되죠? 전재수 의원님. 네. 이러면 안 되죠. 8,440억. 그럼요. 그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환수 조치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철저하게 이제 수사도 하고 처벌할 것 처벌하고 환수해야 될 국민 세금이 있다면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재생 에너지 말하자면 민간 시장이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초기에 정부가 시장을 기업들이 와서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초기에 형성해주는 역할을 국가와 정부가 재정과 예산으로 정책과 제도로 시장을 만들죠. 그 초기 시장에서 말하자면 미꾸라지들처럼 불법 부당적인 방법으로 국민 세금을 착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에 말하자면 우리가 닷컴 기업들, 말하자면 IT 이 시장이 초기에 형성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이 태양광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대출 특혜와 관련해서 눈먼 돈처럼 집행이 됐다라고 오늘 동아일보는 질타하고 있는데 많은 시청자,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니 그 버섯 농사랑 태양광 대출 1억이 무슨 상관이야라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정부가 농축산물 생산 시설을 마련할 경우 태양광 시설 공사비 를 쉽게 대출했습니다. 이걸 악질적으로 악용한 건데 김광선 변호사님, 실제 버섯 농사를 짓지 않은 땅에 마치 버섯 재배를 하는 것처럼 시설을 만들고 3억 원을 대출하게 한 다음에 이걸 알선한 업체가 1억을 착복했다는 거예요. 악질적인 사례죠. 이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제 버섯 농장이 있고 버섯 농장 위에다가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버섯 농장을 짓는 데 있어서 대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보면 버섯 농장 이런 것들 살리고 또 태양광도 설치하니까 좋은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게 좀 굉장히 편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제 전 정부에서 사실은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굉장히 높게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돈은 이제 전력기금 우리가 전기를 내는데 거기에 3.5%를 붙여서 냅니다. 결국 우리가 내는 돈이에요. 우리 전기요금에 실제로 우리가 쓴 것보다 한 3.7% 더 낸다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을 내면 3.5%를 더 내는 거예요. 그러면 3,500원을 우리가 거기에 붙여 내는 거죠. 자, 우리 또 제작진이 친절하게 이거 만들었습니다. 전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세전요금의 3.7%를 더 내는 건데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5만 원 나왔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10% 5천 원이
받고 3.7%, 전력기금 1,850원이 더 붙어서 실제 이제 김광삼 고객이 납부한 금액은 5만 원어치만 썼는데 56,850원을 내게 된다. 요거군요. 근데 요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갖고 앞서 봤듯이 요 태양광 보조금 등을 지급했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게 5년간 12조 원이니까 이제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돈이 있는 곳에 이제 부정부패가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은 태양광의 비율을 높이려고 하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너무 이제 목표 설정해놓고 거기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정말 사기, 부정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횡행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저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말이죠. 환경 파괴가 엄청 심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기 때문에 막 가파른 경사에다가 이 설치를 한다랄지 여러 가지 부적합한 곳에 설치해서 일단 돈을 빼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폭우가 오면 뭐 경사면에 있어서 저 태양광 다 무너지고 산세탄하고 이제 그런 환경 파괴가 굉장히 심해졌다는 거고 또 하나가 한전의 적자가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거기서 난 전기를 굉장히 비싸게 사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 뭐 원자재 가격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심한데 여기서 엄청난 적자가 심하게 나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무리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고 환경도 파괴하고 결국 한전의 적자를 굉장히 심하게 해서 국민이 다시 전력과 관련해서 전기요금을 또 많이 내야 하는 이런 아주 좀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아,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 잘 모르실 텐데 우리가 에어컨을 많이 써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나 싶다가 오늘 이 뉴스를 본 분들은 아니네. 실제로 한 지자체는 한 통속이었습니다. 이 보조금 중 4천만 원을 빼돌려서 시청 공무원들이 쓰는 관용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거 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전기요금에 이른바 할증을 낸 금액, 부가적으로 낸 금액, 그 금액을 모은 돈에서 빼먹은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김재섭 비대위원님, 2차 점검에서 부당 지급된 혈세액이 5,824억이잖아요. 1차 것까지 합치면 총 8,44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건데 이 중에 이번에 환수 조치한 금액은 400억밖에 안 돼요. 이거 찾아서 다 환수해야죠. 그게 어떻게 환수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 보여요. 다 써버렸을 텐데. 너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너무 편법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8,400억 중에서 400억밖에 환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8천억은 다 증발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 버리게 된 꼴이 되는 건데 앞서서 지금 이 부정부패,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벌어진 금액만 8천억이라는 건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거는 앞서 이제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전이 저 태양광으로부터 나온 전기를 되게 비싸게 샀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대개 원자력을 한 1kW당 40원 정도에 사간다 그러면 저 태양광에서 나온 전기는 한전이 240원을 주고 삽니다. 한 6배 정도 더 주고 저 전기를 사간다는 소리거든요. 그것이 바로 한전의 만성적인 적자를 유발하는 것이고 그걸 계속 채권으로 그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 누가 봅니까? 결국 다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조금 편취로만 8천억, 그 이후에 한전이 비싸게 사준 전기료로 나오는 적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제 수조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이 태양광 사업의 전방위적인 어떤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것,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다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중 상당수는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도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서 에어컨을 못 켜고 있는 국민들도 많은데 정말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오늘부터 내일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 장맛비에 비 피해 없도록 단단히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